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간밤에 미 연준이요. 75bp에 해당하는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언행이 불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법도 했는데요. 오늘 그렇지만 테슬라와 시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FSD 이제 베타가 아니라 알파 버전도 나온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면 S&P 500이 1.46%나 크게 올랐고요. 크게 올랐어도 아직 4,000포인트 이상으로는 못 오른 상황입니다. 3,789라고 할 수 있고 나스닥도 오늘 11,000포인트는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5%나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도 좀 이렇게 상승으로 좋게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중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새벽 3시경에 연준이 75bp라는 충격적인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한때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상에서 인플레이션 강하게 우리가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하루를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줘서 그런지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하락을 했고요. 유가 역시 115불까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연준이 금리 발표 때마다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속해서 하락 추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간 하락이 심했던 빅테크라든지 성장주 위주의 큰 상승이 나왔고 오늘 에너지주는 유가가 빠져가지고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은 그간 많이 빠졌던 아마존과 테슬라가 5% 넘게 오르면서 지수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대장주들도 2%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4% 이상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다 녹색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유가가 또 빠지고 미국 연준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표출이 되면서 에너지 주식들은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월에 미국 기준금리는요 1.75%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기존에 1%였는데 오늘 0.75%포인트 올리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1.75%가 기록이 되었고요. 최근 50년의 미국 기준금리의 역사를 봤을 때요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행보는 좀 매파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근 1개월 동안 파월 연준 의장은 6월달과 7월달에 빅스텝 금리 인상 그러니까 0.5%씩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의지를 표출해 왔는데요. 자, 갑자기 0.75% 그러니까 75bp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법도 한데요. 이에 더불어서 7월 달에도요. 75bp의 금리 인상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만 봐서는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3에서 3.5%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지속된다는 뜻이겠죠. 연준은 오늘 발표 때 계속해서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한 상태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했던 것들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란 말을 상당히 여러 번 했는데요. 연준은 오랫동안 광범위한 그리고 누적 데이터 오랫동안 그 히스토리적으로 누적이 된 데이터를 사용 중에 있고 이번에 금리 인상도 철저히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파월도 계속해서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대답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된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CPI 지수도 8.6%나 넘게 올라가면서 데이터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그냥 우리는 실시간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양치기 소년처럼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기존에 해왔던 스탠스를 번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 이런 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0.75%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은 역시 데이터 기반에 의한 건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미국의 CPI 지수죠. 5월달 CPI 지수가 8.6%라는 4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이번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발표가 이어졌던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10%가 넘으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CPI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유가 상승과 식료품 가격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렇게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유가와 식료품 같은 경우는 가난한 서민들층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연준은 이미 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역시 통화 정책, 금리 정책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이 금리 인상밖에 없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10%대 가까운 예외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그리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오늘 크게 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든지 리오프닝,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 봉쇄까지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을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이런 인플레이션 정책, 금리 인상 정책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이제 크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0.75%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이 확실히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근원 인플레이션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란 단어였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CPI 지수가 바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고요. 근원 CPI는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것이죠. 그건 한 6%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만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역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라 할 수 있겠죠.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소비해야 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역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유가와 식품 가격은 연준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연준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역시 근원 인플레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랑 식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러한 전쟁과 팬데믹 같은 상황은 연준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한 코어 CPI를, 즉 근원 인플레이션을 사용하면서 미래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이러한 미래 예측에 따르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예측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봤을 때 역사적으로 데이터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 현재 인플레이션 역시 공급 측면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기름과 식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공급적인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될 수도 있다는 거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연준은 기존의 빅 스텝 금리 인상에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으로 스탠스를 옮겨가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오늘 그래도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해주었어요. 요새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역시 다 데드캣 바운스다, 그러니까 베어마켓에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살펴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인 게 맞는데, 왜 오늘 주가는 상승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 때 있었던 발언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75%에 해당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이 차트를 보면 여전히 지금 낮은 수치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연준이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될 정도로 미국 경제의 체력이 여전히 튼튼하다고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뭐 GDP 성장률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성장 역시 조금 느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고 있는데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경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비 역시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공급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 공급 측면에 충격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율을 2%대로 낮추고 실업률은 그래도 4.1%를 유지하는 경기 연착륙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가능하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인플레이션도 5.2%까지도 떨어뜨려 보고, 내년에는 2.6%까지도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그 내후년에는 2%까지도 떨어뜨려 보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출을 하면서 오늘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 잘됐다, 자이언트 스텝 해라, 매도 일찍 맞는 게 차라리 낫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과 같은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긴축 정책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S&P 500의 연초 대비 하락률이요 21%에 달하면서 미국 증시 역사상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나쁜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상당 부분 빠지면서 이미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상당히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올해 예상 금리의 그 점도표를 살펴보면 3%에서 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금리가 3에서 3.5%까지 상승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되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2022년에 FOMC 일정은 이와 같습니다. 6월 달에 0.75% 이미 금리 인상을 했고요. 7월에도 0.75%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 의원들의 이런 예상에 따르면 이러한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1.75% 금리라고 했죠. 근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3.5%까지 올해 연말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치면은 0.75%는 7월에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9월, 11월, 12월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9월 달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9월 달에도 빅스텝에 해당하는 0.5% 금리 인상이 될 수 있겠고, 11월에는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0.25%, 그리고 12월 달에도 0.25% 오르면 3.5%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9월 달 중에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고려해서 9월 달에 0.25%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12월에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 만약에 3%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또 9월이 0.25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시장은 연말에 금리 인상 부분을 좀 상당 부분 반영해서 오늘 좀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준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모든 게 이분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키는 푸틴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도 이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은 곧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통틀었을 때 하반기에도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봐왔듯이 전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현재 연준의 긴축 정책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속 긍정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시고 이에 따라 실제 투자로 옮기고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년 말에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장기 투자 10년 투자하면은
뭐 테슬라 같은 주식에 10년 투자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말 정도만 돼도 충분히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다 기회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추매할 돈이 없다는 것이죠.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모두들 이렇게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할 제품들을 돈을 아끼면서 코스피 비트코인보다는 테슬라가 있는 나스닥 같은 시장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한 푼 두 푼 아껴서 투자 중에 있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역시 시계열을 넓게 확장해서 뭐 10년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실을 우리도 함께 먹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AI 자율주행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와 함께하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10년 정도 투자하다 보면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노후에 크게 돈 걱정할 일이 없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관련 뉴스를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 계속해서 FSD 베타, FSD 베타 얘기만 했었는데요. 이제 알파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I'm driving an alpha version of FSD on highway. 자, 여기 알파 버전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알파 버전이 올해 여름에 와이드 릴리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타에서 알파로 넘어간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버전 10에서 11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현재 버전 10에서 계속해서 파생돼서 뭐 11, 12, 1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자리 숫자가 10에서 11로 바뀐다는 것이죠. 버전 11의 특징은 2스택이 아니라 1스택으로 간다는 겁니다. 투스택이라는 거는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이 서로 다른 시스템, 서로 다른 로직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고속도로 주행과 시내 주행일 때 어떤 게 AI 능력이 더 출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물론 시내 주행이 되겠죠. 시내 주행에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 훨씬 더 강력한 AI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가면서 계속해서 FSD 베타 버전을 발전시켰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원스택 버전이 나온다고 하고요. 고속도로 주행에도 뉴럴넷 AI 기능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강력한 원스택 버전의 강력한 AI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고속도로 주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곧 알파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는 곧 버전 11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올 여름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이 버전이 나오면은 이제 유럽에도 FSD 뭐 베타가 아니라 이제 알파로 출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올 연말에는 FSD 사용자를 100만 명까지도 와이드 릴리즈 시켜서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연말에는 테슬라 주가가 충분히 강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어려운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희망 잃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재밌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